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선 결과 많은 분들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지켜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결과에 대한 외신 반응 이걸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외신들 오늘 새벽 그 반응을 보면은 야당의 압승이라는 부분을 강조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중간 평가 성격이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남은 임기 3년이 레임덕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을 했고요. 그 뉴욕 타임스가 좀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 선거가 윤 대통령한테 큰 시험대였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 더 깊은 유대를 구축했지만 기업 친화적인 국내 의제 이런 거는 그 야당이 통제하는 의회로 인해서 교착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가 레임덕이 될 위협이 더 커졌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외교 정책에 대한 언급도 네. 있었나요? 그러면서도 이제 외교 정책에 대해서 네. 외교 정책이 한국에서는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북한을 막기 위해서 미국, 일본하고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는 즉각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의사수를 대폭 늘리려는 그 대통령 노력하고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그 기업 친화적인 조치 같은 것들이 그동안에 교착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국내 의제들은 더 위태로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돼서 이 결과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떤 반응 보이는지 또 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이죠. 이 오커스가 첨단 군사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일본에 이어서 한국도 이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네요. 네, 그 미국하고 일본 그 정상회담 오늘 새벽에 있었고 이제 네.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공동 성명도 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이 큰 게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동맹인데 이제 그동안에 좀 우리 조금씩 이런 시사가 있었습니다. 일본,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끌어들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일단 미일 정상 그 공동 성명을 보면요, 기자회견 같은 거 보면은 특히 국방안보 협력 강화 부분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휘 통제 구조 현대화, 그 다음에 미군하고 자위대 상호 운영성 증대 이것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시사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주목되는 게 미국하고 일본이 호주하고 처음으로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호주, 일본 이렇게 해서 3국 군사 훈련도 한다는 것도 이렇게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네. 북한 문제는 계속 그 비핵화 의제에 대한 그 거듭 확인을 했고, 그런데 눈에 띄는 게 그 기시다 총리가 모든 그 고위급 협력을 계속하겠다,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시다 총리가 모든 레벨에서 중국과 소통하겠다. 지금 바이든은 계속 중국을 압박하는데 글쎄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배드캅, 굿캅 역할 분담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크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 오커스 필러 2라는 건데요. 기둥이라는 의미고 이게 이제 오커스는 네. 아시다시피 이제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그 호주의 그 재래식 무장한 핵 잠수함 추진 기술을 주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다음에 필러 2는 이제 그리고 이제 잠수함 기술 주는 핵 잠수함 기술 주는 거는 이제 절대로 더 확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아직은요. 필러 2가 이제 다른 국가들과 그 방산 협력 같은 거, 그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여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동안에 언급이 시사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일본이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식의 그 언급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우리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네. 일단 그런 시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 백악관 국가안보의 고위 당국자가 미일 정상회담 직전에 연합뉴스 워싱턴 지국 서면 질의에 네. 그 오커스가 일본을 더해서 필러 2에 강점을 줄 수 있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들도 추가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정부 대변인 외교부 당국자도 어제 그런 제의가 오면은
그 오커스 쪽에서 컨센서스가 돼가지고 저희가 오면 우리도 그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또 확인을 했습니다. 네. 기시다 국빈 방미에 앞서서 성명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언급이나 힌트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 앞서서 그 미국, 영국, 호주 세 나라가 국방장관 회담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지를 열어놨고요. 아시다시피 근데 뭐 이제 오커스 필러 2 이런 그 방산 기술 협력에 우리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 중국 전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앞서서 일본이 오커스 필러 2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러면서 역사 교훈을 채택해서 군사안보 영역에서 신중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US 스틸 그 니폰 제철이 인수하는 부분은 역시 기시다 바이든이 그 공동회견에서 이견을 노출을 했습니다. 기시다는 법 따라서 하겠다. 바이든은 노동자하고의 약속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대해서는 그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점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커스 관련된 내용, 또 미일 정상회담의 내용까지 핵심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중국이 2027년까지 산업설비 투자를 25% 이상 늘리는 걸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뒤통수 얘기도 있고요. 이거 어떤 흐름입니까?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일 동안 중국을 방문하고 오랫동안 그저께 이제 돌아갔죠. 근데 그 옐런이 중국에 있는 동안인 지난 일요일에 인민은행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첨단 과학기술 그 기업 지원에 5천억 원, 우리 돈으로 한 93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도 옐런한테 뒤통수를 때린 셈인데 거기 그치지 않고요. 돌아간 직후에 또 그저께 또 다른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하면 2027년까지 산업설비 투자를 25% 이상 늘리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 업그레이드 계획을 내놨습니다. 공업, 정업, 정보화부를 포함한 7개 부처가 이제 같이 시행을 하는 건데 이를테면은 작년에 비해서 2027년까지 산업 장비 투자를 25% 이상 확대하고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라고 그렇게 옐런이 지적을 했는데도 뭐 그래 우리는 간답니다. 그 다음에 또 2027년까지 이런 그 디지털 연구개발 설계 장비 보급률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요 공정의 75% 이상을 디지털화하겠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옐런 장관의 방문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과잉 생산에 대한 지적과 압박이었는데 보란 듯이 25% 이상 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로이터가 이거를 이제 그 옐런 장관 중국 방문을 이제 정리하면서 쭉 그 분석 기사를 썼는데 제목이 옐런이 뒤통수를 맞아서 관세 문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기자들 가기 전에 가서 기자들이 그 중국이 말을 안 들으면은 관세를 매길 거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거든요. 여지를 카드로 남겼던 모양인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로이터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세 카드를 꺼낼지 이 부분도 또 포인트겠네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다음 얘기는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 우크라이나 소재 유럽 최대 자포리자 원전이 최근 이딴 드론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긴급 회의를 연다. 일제히 외신이 보도를 했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일요일부터요. 사흘 잇따라서 그 자포리자 원전이 드론 공격을 받아서 사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신에 의하면은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서로 니들이 그랬다는 식의 그 내탓 공방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가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그 자포리자 원전 이 공격과 관련해서 긴급 회의를 여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국제원자력기구도 성명을 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모두 논의를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지금 서로 네 탓이다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지금 지금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그 가동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게 지금 완전히 그 스위치가 내려진 게 아니고 스위치가 지금 온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무슨 뭐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 심각한 사태가 생기면 이게 옛날에 체르노빌
사태 그런 악몽 같은 것도 자꾸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배후에 누가 있든지 간에 이거는 불장난이다. 그러면서 즉각 이런 무책임한 위험한 짓을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네.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그래서 전문가들이 네. 특히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에너지부도 앞서서 자포리자 원전 그에 대한 그 취약 성에 대한 그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요. 원전 경납고 이게 항공기가 충돌할 경우에는 아주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스위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연료가 용해되거나 화재, 폭발, 후쿠시마에서도 그때 폭발이 일어났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방사능 핵종이 공기중으로 이제 지상 이제 공기중으로 대기 중으로 퍼지게 되는 이런 그야말로 악몽이죠. 그래서 지금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자포리자 원전 공격이 핵사고에 아주 가깝다. 그러니까 제발 좀 자제해달라고 거듭 호소를 했습니다. 네. 긴급 회의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전해주시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잉사의 이 비행기 사고가 정말 끊이지 않고 결함이라든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연방항공청이 보잉 787 이 드림라이너 동체 부분들이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서 몇천 번 운항 뒤에는 분리될 위험이 있다. 이런 내부 고발을 조사하고 있다고요. 분리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 네. 더군다나 지금 이게요.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드림라이너 제작에 참여했던 보잉 엔지니어가 네. 참다 못해가지고 이거를 연방항공청에다가 문서를 보내가지고 제보를 한 겁니다. 내부 고발. 그렇죠. 네. 내부 고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엔지니어가 또 뉴욕타임스하고 회견하면서 같은 내용을 또 폭로를 했고요. 네. 지금 여기 대해서 그 연방항공청은 조사하고 있다.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항공기인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 엔지니어 제보에 말씀해 의하면요. 주시겠어요? 네. 이 이제 동체가 여러 파트를 이제 각기 다른 것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보잉 공장에 와서 조립을 하는데 그 조립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선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조립해서 이렇게 묶는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몇천 회 오랫동안 비행하고 나서 피로감이 쌓이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얼마 전에 보잉기 맥스 기종이 가다가 공중에서 문짝이 뜯겨 나간 적이 네. 있었죠.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야말로 더 이제 걱정들이 많은 겁니다. 얼마 전에는 엔진 덮개가 이륙하고 나서 찢겨나가는 일도 있고 굉장히 사고가 진짜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은 상황이네요. 여기 대해서 보잉사 네. 대변인 얘기는 네. 기체 내구성이나 안전성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별 영향이 없다. 그러면서 드림라이너를 우리가 광범위하게 시험을 했고 즉각적인 비행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즉각적이라는 표현을 달았습니다. 즉각적인 거에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도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몇천 번 운항 뒤에는 분리될 위험이 있다니까 언젠가는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연성을 네.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현재 시간으로 오늘 17일 이 엔지니어를 증인을 세워가지고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엔지니어는 자기가 회사 쪽에다 이미 여러 차례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그 핀잔만 듣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지금 뉴욕타임스는 그 드림라이너가 특히 이제 이런 비행기 동체를 만들 때 무게를 이제 가볍게 하기 위해서 탄소 섬유 같은 복합 복합 소재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다른 기종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연료 효율은 높은데 네. 이제 이런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 비행기는 10년, 20년을 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행 스트레스가 쌓이게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점을 이 사람이 지적한 거라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는 보니까 대한항공하고 에어 프리미어가 787 이 드림라이너를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잉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그런 가운데 지난 1분기 항공기 인도량이 전분기 대비 반토막이 났다. 이런 집계 있네요.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157대를 고객사에 인도를 했는데 이번에 지난 1분기에는
83대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이 조금 좀 넘는 수준으로 줄었고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뭐 한 40% 정도 급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난 1분기에 인도된 항공기 대부분 737 맥스 기종 이것도 지금 그동안에 문제가 좀 있었죠. 이 원인은 사고가 그동안에 좀 계속해서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네. 보잉사 그 CFO 얘기는 네. 얼마 전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우리가 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근차근하게 다지고 점검하다 보니까 인도가 늦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사고 때문에 고객들이 이제 보잉 비행기 안 사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111대 정도를 신규 수주했다.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고객사들이 지금 이런 일이 자꾸 터지는데 이걸 뭐 무조건 사겠습니까? 일단 보잉이 보니까 오는 24일에 올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네요. 네. 그때 상황을 한번 더 보죠. 고객사들이 우리 걸 안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안전을 위해 신중한 것이다. 그 주장, 그쪽 주장입니다. 네. 태도를 보였군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 이 주주 연례 서한 계속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좀 화제가 되죠. 잇따른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2차 대전 후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마주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네요. 주주한테 이제 매년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제 그저께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중동 분쟁 이게 이제 국제적인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위험한 그 상황인 걸로 자기는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조금 더 강해지는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그게 이제 완전히 그 흐름이 꺾였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동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예측 불허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가장 내가 걱정하는 거는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인 핵무기 망령이 최후 결정제처럼 떠돌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 얘기까지도 꺼낸 모양이에요. 예. 네. 아시다시피 2차 대전 후에 그 달러 그 기축 통화로 한 그런 그 체제인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 이 여러 가지 약점이라는 게 노출되고 세계가 워낙 다극화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이 자기가 볼 때는 브레튼 우드 체제를 재편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참 백악관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이먼 이 사람은 지금 월가의 이른바 황제로 평가되는 사람인데 이런 그 지적을 했습니다. 네. 가뜩이나 이 달러 위상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례 주주 서한 제이미 다이먼의 언급 살펴봤습니다. 다음 얘기 해볼까요? 이 다이먼의 언급 계속해서 좀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면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또 다이먼은 AI 영향을 꼽았는데요. 이건 뭐 시장 참여자라면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피부로 좀 느끼고는 있는데요. 근데 상당히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지금의 산업을 얼마나 엄청나게 빠르게 바꿀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 영향도 가늠하기 사실 어려운데 그렇지만 인쇄술이라든가 증기기관, 뭐 컴퓨터, 인터넷 같은 지난 몇백 년간 이루어져온 그런 발명품 못지않게 네. 혁신적이고 놀랍다. 그건 분명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 체이스도 지금 2,000명이 넘는 이런 전문가들을 고용해가지고선 다양하게 지금 여러 가지를 백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플레 얘기도 인플레 얘기는 했나요? 위험에 대비를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물가를 포함해서 많은 주요 지표가 지금 나쁘지 않다. 네.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하지만 인플레 압력을 높일 요인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재정 지출, 그다음에 그 무장, 전 세계적인 재무장화, 무역질서 재편, 녹색 경제 자본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투자 부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가능성 이런 게 이제 인플레 가중 요인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짚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AI 관련된 얘기인데 AGI 그러니까 인간을 능가하는 범용 인공지능 이르면 내년에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테슬라의 전망입니까? 그 머스크 전망입니다. 머스크. 이르면 내년쯤 된다 네. 하는데 지금 글쎄요. 여기 대해서 그 젠슨항 엔비디아 이 사람은 앞서서 그랬거든요. 한 5년 6년 걸릴 거다. 네. 근데 지금 전문가들 대부분 한 5, 6년 정도.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이른바 그 AI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얀 르쿤 네. 메타 부사장
인데 이 사람은 훨씬 더 좀 멀리 봅니다. 언젠간 나오겠지만 3년, 5년 안에는 자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게 나오면 이제 인간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죠. 능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대해서 전문가들도 지금 상당히 좀 이게 단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머스크는 내년에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증거 제시는 안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냥 이렇게 가능하다라고만 지금 얘기를 이제 한 상태군요. 그 가장 네. 발전된 AI 모델이 하나가 이제 오픈 AI의 GPT-4인데 네. 이게 이른바 대규모 다중작업 언어 이해 이게 이제 시험인데 정답률이 86점 이고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제미나이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 점수가 인간보다 높은 90점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과연 인간의 어떤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는데 자연 인공지능 무섭습니다. 내년에 나온다. 5년 안에 가능하다. 3년, 5년 안엔 좀 힘들다. 더 걸린다.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속도가 엄청난 것만큼은 맞습니다.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뉴스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